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자료, 붙여놓은 텍스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주 흥미로운 비유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바로 방아쇠와 화약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 감정 반응, 특히 확 올라오는 그 화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 기존 생각과는 좀 다른 관점을 보여줘서 재밌더라고요. 보통은 저 사람 때문에 열받았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어쩌면 그 화의 진짜 씨앗이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이 비유가 아주 뭐랄까 직관적이면서도 좀 곱씹어 보게 만들죠. 여기서 화약은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 자료에서는 이걸 업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오랫동안 만들어진 내 마음의 어떤 경향성, 습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그 탐진치 같은 것들, 이게 대표적인 내면의 화약으로 언급되죠. 그러니까 업보나 탐진치가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안에 쌓여서 터질 준비가 된 어떤 감정의 덩어리 뭐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아쇠는 그럼 뭔가요? 방아쇠는 이제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이나 상황이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말 아니면 어떤 행동, 그런 외부 자극을 의미하는 거고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분노라는 그 화약 자체가 없다면 누가 옆에서 막 욕설이라는 방아쇠를 아무리 세게 당겨도 그냥 화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가졌나 보다 하고 쓱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폭발, 즉 그 분노라는 감정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 이게 진짜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네요. 보통은 정말 다른 사람이 욕해서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내가 화나는 게 당연하지. 딱 이렇게요? 근데 이 관점은 그게 아니라 내 안의 화약 때문에 화가 난 거고 외부 자극은 그냥 그걸 탁 하고 터트린 계기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맞아요. 원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말이죠. 와, 네, 정확합니다. 원인의 무게중심이 외부에서 내부로 확 옮겨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이른바 마음 공부,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에 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꾸 밖을 탓하고 뭐 환경 탓, 남 탓하면서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나는 왜 이 지점에서 이렇게 유독 크게 반응할까? 내 안에 어떤 화약이 터진 거지?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의 주체와 책임이 외부 자극 그 자체보다는 내 안에 화약에 있다는 걸 좀 더 명확히 인지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정말 일리가 있는데, 근데 솔직히 이게 딱 받아들이기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상황에서는 진짜 외부 요인이 너무 부당하거나 잘못된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막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일을 겪는다거나, 그럴 때도 이걸 전부 다 내 안의 화약 탓이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맞아요. 이 비유가 뭐 외부 자극이 잘못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그게 주는 실제적인 해악 같은 걸 부정하려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부당한 건 부당한 거죠. 다만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특히 그 감정적인 폭발력 있잖아요. 그 강도의 근원을 한번 내면에서 찾아보자는 제안인 거죠. 같은 욕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냥 넘기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길길이 날뛰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바로 내면의 화약 종류나 양의 차이 때문일 수 있다는 시각이니까요. 그리고 꼭 분노, 그 진만 화약인 건 아니겠죠. 자료에서도 탐진치를 다 얘기했듯이 뭐 지나친 욕심, 탐이라던가 아니면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어리석음, 치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다른 내면의 요소들도 각자에게 맞는 그런 방아쇠가 당겨지면 예기치 않게 툭 터져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화라는 감정 하나에만 딱 묶인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좀 더 다양한 감정적 약점, 뭐 그런 경향성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로 볼 수도 있겠네요. 듣고 계신 당신에게도 이 방아쇠와 화약 비유가 어쩌면 자신의 감정 패턴을 좀 다르게 보는 새로운 렌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당신의 어떤 격한 감정 반응, 특히 뭐 분노 같은 것들이요. 그게 외부 사건 때문에 그냥
툭 하고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어쩌면 당신 안에 이미 있던 어떤 화약이 있었고 그게 외부의 방아쇠 때문에 드러난 것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의 전환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빌려서 생각해 보시면 당신 내면에는 그 분노 말고 또 어떤 종류의 화약들이 잠자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잠자는 화약을 건드릴 수 있는 당신만의 방아쇠는 과연 뭘지 한 번쯤 조용히 성찰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네,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비판의 메아리라는 글입니다. 이게 뭐랄까, 남을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비판하다 보면 어느새 나 자신한테도 되게 날카롭게 굴고 있는 그런 거 혹시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바로 그 현상이요. 어떻게 외부를 향한 비판이 내 안의 목소리가 되는 건지, 또 그 뿌리는 어디쯤 있을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목표는 이걸 좀 이해하고 그 목소리랑 어떻게 좀 잘 지내볼 수 있을지 뭐 그런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자, 여기서 처음 딱 보니까 남을 비판하는 행동, 이게 그냥 습관이 아니라는 거네요. 이게 마치 내 안에 비판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그 표현이 되게 적절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비판이라는 그 정신적인 길, 회로, 이걸 자꾸 쓰다 보면 그 길이 점점 더 넓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너무 쉽게 그 길로 생각이 흘러가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한테 딱 적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하는 내면화된 비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원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연습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자동 프로그램을 깔아버리는 거군요. 근데 이 글에서는 특히 그 시작점을 어린 시절 경험, 그 주 양육자, 여기서 찾는다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맞아요. 주 양육자. 그러니까 어릴 때 나를 가장 많이 돌봐주고 영향을 준 사람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자아 개념이 막 생겨나는 그 중요한 시기에 계속 비판적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그냥 내 안에 딱 자리 잡아서 어떤 기준이나 뭐랄까 판사처럼 돼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런 말 들었었지 하는 단순 기억이 아니고요. 성인이 된 지금도 계속 내 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살아있는 목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어떨 때는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가만 들어보면 되게 오래전에 들었던 누구 목소리 같고 그럴 때 좀 소름 돋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뿌리 깊게 박힌 내면의 비판자, 이걸 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래서는 좀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나요? 그래서는 좀 예상 밖의 접근을 제안해요. 첫째는 그 목소리를 일단 알아차려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목소리에 연민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일단 내 안에서 막 비판적인 목소리가 스물스물 올라올 때 또 걔 왔네 하고 딱 알아차리는 게 시작이라는 거죠. 뭐든 알아야 다룰 수 있으니까요. 알아차리는 거.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연민이요?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목소리인데 거기에 연민을 가지라니?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보통은 막 그 목소리랑 싸우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글에서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되게 오래된 상처나 아니면 채워지지 못했던 어떤 욕구, 그런 거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완벽하게 잘해야만 부모님한테 사랑받는다고 느꼈다거나, 그러면 내 안의 비판자는 계속 너 더 잘해야 돼, 완벽해야 해, 이렇게 막 채찍질하면서 그 나름대로는 나를 보호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마냥 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얘도 참 애쓴다, 이런 연민의 시선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려던 방식이었을 수도 있다. 와, 이거는 관점을 확 바꾸네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였죠? 그건 좀 더 뭔가 하는 느낌이던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비판적인 목소리가 유독 심하게 들렸던 과거의 특정 기억들 있잖아요. 어쩌면 트라우마랑 연결된 기억일 수도 있고요. 그런 기억들을 좀 떠올려보고 그것과 관련된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상처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작업을 말해요. 이게 그냥 과거 회상이랑은 달라요. 현재의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관점을 가지고 그 기억에 묶여있는 감정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안전하게 느끼고
뭐랄까 재처리하면서 그 기억이랑 목소리가 지금 나한테 미치는 그 영향력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인 거죠. 과거의 그 아픔이 현재의 나를 계속 휘두르지 않도록 하는 작업? 물론 말씀하신 대로 쉽지는 않겠네요. 어쩌면 이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 기억이 너무 고통스럽거나 혼자 다루기에는 좀 버거운 깊은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게 얽혀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보면요. 남을 향한 비판이 자꾸 반복되면 내 안에 비판자를 키우는 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종종 어린 시절, 특히 주양육자로부터 받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내면의 비판자를 좀 건강하게 대하려면 일단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또 연민으로 좀 이해해주고 필요하다면 관련된 과거의 힘든 기억이나 트라우마를 좀 다루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흐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비판의 메아리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건 나 자신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되게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유독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할까? 혹은 어떤 특정 상황만 되면 왜 이렇게 주눅들고 작아질까? 이런 것들의 이유를 좀 탐색해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타인과의 관계 패턴을 도와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안에 그 비판자는 주로 언제,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나요? 그리고 혹시 그 목소리가 여러분의 어떤 중요한 결정이나 관계 맺는 방식에 나도 모르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계와 소통에 관한 글인데요. 현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라는 글의 일부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너는 그렇게 봤구나. 이 말이 갖는 힘, 이게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표현이 중요하죠. 네, 당신의 대화 방식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비유 있잖아요. 물 반잔. 네네, 물이 반밖에 없다, 반이나 있다. 그렇죠. 같은 걸 봐도 해석이 이렇게 다른데 글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 차이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맞아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단순히 다르네. 이걸 넘어서 그 다름을 대하는 태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는 좀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어? 난 이해가 안 가.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사실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단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당신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이게 존중의 시작이다. 뭐 이런 맥락이죠. 사실 근데 뭐랄까 이해가 안 가는 건 당연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경험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 물론이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근데 이 글에서는 이해하려고 막 애쓰기 전에요. 일단 상대방의 관점,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너는 그렇게 봤구나. 이 말이 딱 그 인정의 표현인 거고요. 네. 여기서 인정이라는 게 뭐 그 의견에 동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동의랑은 다른. 옳다, 그르다. 이걸 따지기 전에 당신한테는 그게 진실이겠구나. 당신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좀 존중해 주는 거죠. 주관적인 경험 세계를 존중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비난이나 반박 대신 이런 인정을 받으면 상대방이 좀 방어적인 태세를 풀고 마음을 열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렇겠네요. 방어적이 되지 않게. 듣고 보니까 특히 좀 가까운 사이 있잖아요. 뭐 연인 관계라던가? 네, 더 중요하죠. 이런 관계에서 이 태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요. 같은 일을 겪고도 막 감정이나 해석이 완전 달라요, 파트너랑. 그럴 때 많죠. 그럴 때 네 생각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너는 그때 그렇게 느꼈구나. 그렇게 봤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 네, 그거요. 그 말 한마디가 관계의 온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네, 관계의 온도. 그렇죠. 특히 감정적인 연결이 중요한 관계에서는 이런 식의 관점 인정이 그냥 뭐랄까 단순한 대화 기술 그 이상인 거예요. 기술 이상이다. 네,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거든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네 안에서는 그럴 수 있다.
이 태도. 그 태도가 신뢰의 바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쉬운 건 아니죠. 내 의견이 막 강할 때는 더 어렵고요. 그렇죠.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래서 의식적인 노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오늘 이 글에서 우리가 좀 얻어갈 핵심은 뭘까요? 결국 그 너는 그렇게 봤구나 이 표현 자체에 뭐 맛업이 있다기보다는 네, 표현 자체가 다는 아니죠? 그 말에 담긴 태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각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존중하는 태도, 이게 관계를 건강하게 만든다 이건가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 태도예요. 태도. 이 표현은 그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도구 중 하나인 거고요. 도구로서의 표현이군요. 네, 뭐랄까 옳고 그름? 이런 이분법적 착오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관점이 그냥 공존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연습. 당신의 대화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의견이 좀 부딪힐 때 바로 반박하기 전에 잠시만 멈춰서 네,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하죠. 상대방의 세계에서는 저게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신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라든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라고 먼저 말해보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대화의 물꼬가 좀 다르게 트일 수 있죠. 어쩌면 정말 예상치 못한 대화의 문이 열릴지도 모르겠네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그냥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요. 네, 넘어서요. 나와는 정말 다른 그 시각이 도대체 어떤 경험, 어떤 가치관, 어떤 맥락 속에서 생겨났을까? 그 배경까지 한번 깊이 탐구하고 이해해보려는 노력. 아, 그 배경까지요? 네, 그런 노력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을 또 어떻게 더 넓혀줄 수 있을까요?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사랑이라는 삶의 동력에 관한 글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게 느끼는 사랑 있잖아요. 거기서 시작해서 그 힘이 어떻게 삶을 이끌고 또 확장될 수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가 다루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이 글이 보는 사랑의 힘, 그게 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좋습니다. 사랑은 뭐 인간 행동의 정말 근본적인 동기 중 하나니까요. 이 글이 제시하는 관점, 특히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게 삶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글에서 부모가 자식한테 느끼는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랑 되게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게 부모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이거 정말 강력한 표현 아닌가요? 원동력이라니? 그렇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이 될까? 이거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아마도 자식을 돌보는 그 과정에서 얻는 깊은 어떤 유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의미 같은 거겠죠. 아, 의미 부여 같은 거요?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원동력을 주변에서 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느껴보신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 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랑의 범위를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뭐랄까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넓힌다는 거예요. 네, 그들을 지지하고 성장을 돕는 방식으로요. 맞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 확장이라는 지점이 이 글의 또 다른 흥미로운 포인트 같아요. 단순히 감정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게 아니라 네. 구체적으로 타인의 성장을 돕는 어떤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잖아요. 아, 행동으로.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부모의 사랑이 약간 사회적인 연대 혹은 뭐 이타심 이런 걸로 좀 변모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더 크게 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연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개인적인 감정이 정말 사회적인 실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군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관찰을 덧붙여요. 약간 의외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떤 거죠? 이렇게 사랑을 넓게 실천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굳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식의 관찰이에요. 아, 네. 그 부분. 그게 뭐 단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는 글 안에서의 어떤 관찰 결과로 제시된 건데요. 그렇죠. 관찰이죠.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까? 글의 맥락 안에서 좀 추론을 해보자면 글쎄요. 어쩌면 이 확장된 사랑, 더 넓은 범위에 쏟는 정서적 에너지가 워낙 크고 또 의미가 있어서 네네. 그게 개인적인 자녀 양육의 필요성을 뭐랄까 좀 대체하거나 충족시키는 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론은 가능하죠.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글에서 제시된 그냥 하나의 현상이라는 점은 중요해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니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날 뽑은 글을 좀 정리해보면요. 부모의 사랑에서 시작된 그 강력한 삶의 동력이 어떻게 타인과 세상을 향해서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흥미로운 현상까지 짚어봤습니다. 결국은 사랑이 가진 그 근본적인 힘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특히 그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확장을 삶에 되게 중요한 동력으로 봤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가장 깊은 동력은 무엇인가요? 오, 좋은 질문인데요. 이 글에서 말하는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다른 형태의 어떤 헌신이나 신념 혹은 관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각자의 삶의 동력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되짚어보는 것도 꽤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보내주신 글 하나를 가지고 와봤어요. 좀 짧지만 받아들임이라는 주제에 대해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관점, 여기에 좀 집중해서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 생각이나 아니면 뭐 바깥 상황에 대해서 이거 좀 저항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저항하지 않음, 다시 말해서 받아들임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이 글이 그걸 설명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 글은요, 완전한 받아들임을 되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 또 바깥 세상 일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 저항하지 않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 딱 짚어주고 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이 저항하지 않음이라는 걸요. 그냥 뭐 수동적인 태도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괴로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능동적인 전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죠. 사실 받아들이지 않고 막 저항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가 엄청 들거든요. 이 글은 그 저항하는 에너지를 붙들고 끙끙대기보다 그냥 현실에 있는 그대로 딱 볼 때, 그때 오히려 문제 해결이나 뭐랄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 저항이 에너지 소모다? 네, 그거 정말 생각할 만한 지점이네요. 그럼 이 글에서는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나요? 받아들이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쓱 밀려나서 억압이 되거나요. 아니면 뭐 원인을 잘 모르겠는 불안감이라든지 몸이 좀 불편하다든지 이런 증상의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한테 나타난다고 설명을 해요. 그 왜 스프링 같은 거 억지로 팍 눌면 당장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튕겨나가려는 힘은 계속 남아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억압이랑 증상. 네. 그냥 불편하니까 피하려고 저항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다른 형태의 문제를 또 만들어내는 셈이군요. 근데요, 이 완전한 받아들임이라는 말이 자칫하면 그냥 현실에 에이 몰라 하고 순응하거나 체념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글이 좀 언급하는 게 있나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이 텍스트 자체에서는 그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딱 긋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받아들임을 그냥 무기력하게 체념하는 거랑은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저항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을 에이 없어 하고 치부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게 있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첫 단계, 여기에 더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래야만 그 현실 위에서 그럼 이제 뭘 할지 이걸 좀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불필요한 내적 싸움에 막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요. 현실에 딱 기반해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그 기반, 그걸로 받아들임을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항은 에너지 소모고 받아들임은 현실을 딱 보는 시작점이고 그래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결국 이 짧은 글의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내면 세계든 외부 세계든 거기에 저항 없이 수용하는 태도, 즉 받아들임. 이게 불필요한 괴로움을 줄여주고 또 억압이나 증상 같은 부작용도 피하게 해준다. 그리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현실에 더 잘 대처할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겠네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글 한 편을 통해서 받아들임이라는 개념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태도가 이 괴로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네요. 네. 이 글의 관점을 바탕으로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완전한 저항하지 않음. 이게 중요하다면 뭐 아주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혹시 아주 사소하게라도 마음속으로든 아니면 외부 상황에 대해서든 저항하고 있는 거 혹시 하나 찾아보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저항에 쓰고 있는 에너지를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으니까 다른 방향으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상황을 그냥 이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쪽으로요. 그 작은 변화가 혹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마 흥미로울 거예요.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법한 감정이죠. 애정결핍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룬 짧지만 핵심적인 글이 하나 있어서요. 그걸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희 목표는 이 글에서 말하는 애정결핍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글을 보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외부에서 아무리 사랑을 받아도 이상하게 그 결핍감은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 이 어려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바로 그 지점. 왜 외부의 사랑만으로는 이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가? 이게 이 글의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 글은 애정결핍을요, 그냥 사랑이 부족한 상태? 이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면의 상태라고 딱 규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내 안에 어떤 상태 때문에 계속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외부 환경 탓이 아니라 내 안의 문제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해결책도 당연히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그래서는 어떤 걸 제시하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해결의 열쇠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 이걸 아주 강조해요. 특히 내면 아이라는 개념, 이걸 돌보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내면 아이는 우리 어릴 때 상처받거나 채우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욕구들을 아직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모습, 이런 거잖아요. 이 글은 바로 그 내면 아이를 지금의 내가, 어른이 된 내가 좀 적극적으로 돌보고 사랑을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내면 아이를 돌본다. 네,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사실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말이 때로는 약간 막연하게 들릴 때도 있잖아요. 혹시 이 글에서 그 내면 아이 돌보는 것 말고 자기 사랑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힌트 같은 건 없을까요? 아주 구체적인 방법 1, 2, 3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요. 중요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을 이렇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에서요. 오히려 사랑을 주려는 능동적인 상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역설적인 주장이 나오죠. 결핍감이라는 게 뭘 받아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먼저 사랑을 줌으로써 채워진다는 거예요. 와, 사랑을 줌으로써 결핍이 채워진다. 이거는 정말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부족하면 채우려고만 하지 내가 뭘 내어줄 생각은 잘 못하게 되잖아요. 혹시 왜 주는 행위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막 심리학 이론을 길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주는 행위는 우리를 그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수동적인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바꿔주잖아요.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인식을 갖게 하고 이게 또 자기 효능감이랑 연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경험 자체가 내면을 좀 채워주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경험 자체가 내 안에 힘을 키우고 그 결과로 결핍감이 줄어든다는 거네요.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네요.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내 안이 이렇게 비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남한테 줄 사랑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마 이 글의 관점은요. 내 안이 완전히 가득 차야만 비로소 줄 수 있다.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아주 작은 거라도 작은 친절이나 관심이라도 주는 시도를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완벽하게 채워줘야 줄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주는 행동을 통해서 스스로 채워져가는 경험. 그걸 말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 글은 애정결핍의 진짜 해결책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내면, 특히 내면 아이를 잘 돌보고 또 역설적이게도 사랑을 주는 행동을 통해 그 결핍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통찰을 주는 거죠. 결국 이 글이 전하는 메시지는
그 마음의 빈 곳을 채우는 열쇠가 외부의 어떤 인정이나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돌보는 섬세함, 그리고 타인에게 기꺼이 사랑을 건네는 용기, 여기에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고 또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단순히 기다리거나 요구하는 걸 넘어서 내가 사랑을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 애정결핍에 대한 좀 새로운 시각을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마음의 결핍을 채우는 진짜 방법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에 있다면, 그리고 그 시작이 자기 자신에 향해야 한다면, 당신이 오늘, 바로 지금, 당신 자신에게 가장 먼저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나만의 정당한 논리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소통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는 정말 말이 안 통한다 싶을 때 그 답답함 있잖아요. 아, 네, 있죠. 바로 그 지점에서 각자가 가진 정당한 논리라는 걸 이해해보는 게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새로운 관점을 좀 찾아보려는 거죠. 네,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사실 간단해요. 각자 자기만의 정당한 논리가 있다. 이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뭐랄까 벽 보고 이야기하는 기분 들 때 그냥 상대방 탓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혹시 내가 너무 내 주장만 하고 있나? 하고 돌아보자는 제안이에요. 네, 맞아요.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보통은 문제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탓이다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소통의 어려움 자체를 뭐랄까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아보자는 거죠. 자기 성찰이요? 네, 그래도 나오지만 내가 내 생각을 너무 고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 부분요. 이게 단순히 그냥 겸손하자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의미가 더 있을까요? 이 정당한 논리라는 게 사실 그 사람의 경험이나 뭐 가치관, 어쩌면 무의식적인 어떤 전제들 이런 거에 깊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그게 너무나 타당하고 어쩔 땐 유일한 진실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이게 그냥 고집이나 아집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요. 상대방이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고 저 사람 진짜 고집 세다 이렇게 생각될 때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럴 때 그런 상대를 귀엽고 설득하려고 막 애쓰는 나는 그럼 어떨까요? 상대방 눈에는 나 역시 똑같이 고집불통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자료에서도 딱 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상대방의 고집만큼이나 나의 고집도 세지는 않은가? 이거 정말 뼈 때리는 질문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 질문이 우리를 누가 옳고 누가 틀렸나 하는 그런 단순한 흑백 논리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네. 중요한 건 각자 입장에서 왜 그 논리가 정당하게 느껴지는지 그 배경이나 맥락을 좀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아닐까 싶어요. 이해하려는 시도요? 네,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과연 우리가 소통할 때 목표가 상대방을 내 뜻대로 바꾸는 것이어야만 할까? 설득하고 이기는 거요? 네, 아니면 서로의 논리가 그냥 존재한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왜 다른지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까 하는 거죠. 각자의 정당한 논리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이게 어쩌면 꽉 막힌 소통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 일상에 적용될 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타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다는 거?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단 말씀이신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일단 저 사람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비난 대신에 성찰을 먼저 하는 것, 자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네.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바탕으로 청취자분들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논리가 있다면요. 서로 다른 논리가 막 부딪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찾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이나 절대적인 옳음이라는 건 과연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 객관적 진실과 옳음. 네. 그리고 이런 인식이 우리가 대화할 때 목표를 상대를 이기는 것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깊은 대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기라는 글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심 주제가 내 무의식의 반영이에요. 이게 뭐냐면 가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누구나. 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그 무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지 오늘 좀 깊이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짧은 글이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맞아요. 그럼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시각부터 한번 볼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냥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이 투영된 존재로 본다는 것. 네, 그 전환이 중요하죠.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도 유독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막 복잡했던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아마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바로 그럴 때 이 글은 그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지 좀 다른 각도에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관점이 왜 유용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인의 어떤 특정 행동에 내가 왜 그렇게 유독 강하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를 내 안에서 찾게 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아, 내 안에서요? 네, 혹시 내 안에도 저런 면이 있나? 하고 스스로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남을 비난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인식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와, 그 지점이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이 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먼저 그 타인을 통해 발견한 내 안의 불편한 부분 있잖아요. 그걸 용서하라고 해요. 용서요?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쉽진 않죠. 그러면서 또, 아, 나도 예전에 저런 모습이었지? 혹은 나도 저럴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더라고요. 이해와 수용이네요. 네. 특히 인상 깊었던 표현이 그 글에서는 과거의 나, 심지어 전생의 나를 바라보듯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전생의 나. 비수가 강력하네요. 네. 마치 지금의 내가 과거에 좀 미숙했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처럼요. 맞아요. 그 표현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랑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접근이 결국 어디로 이어지느냐. 글에서는 명확하게 내 마음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아, 평온. 결국 그게 목표군요. 네. 그러니까 타인을 바꾸려고 애쓰는 대신에 그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내 안에 뭔가를 보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는 거죠. 외부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인식을 바꿈으로써 감정의 주도권을 찾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실제로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또 자기 수용을 높이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머리로 아는 거랑 실제로 하는 건 다르겠죠. 당연하죠.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딱 보면서 아, 이게 내 안에 그림자구나 하고 마주하는 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 외부의 골칫거리가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시키는 어떤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참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불편함 속에서 성장의 씨앗을 찾는 거니까요. 그렇죠. 문제가 타인이 아니라 나의 반응 방식, 내 인식이 핵심일 수 있다는 깨달음이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타인은 어쩌면 내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발견하고 그걸 용서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 자비심으로 대할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통찰이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혹시 특별히 공감되거나 이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 하는 지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타인이 정말 나의 무의식을 비추는 거울이라면 지금 여러분 주변의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숨겨진 면모를 발견하고 계신가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그 발견이 앞으로 여러분의 성장에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이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당신의 자료 목공, 이게 소통의 방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특히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잖아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반발심을 일으킨다면 과연 효과적인가? 바로 이 지점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죠.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옳다, 이걸 전달하는 것 이상의 좀 복잡한 그런 역학이 숨어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복잡한 역학이요? 네, 심리학 연구도 있었고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까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핵심은 역시 그거겠죠.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무엇을 전달하느냐만큼, 아니 어쩌면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심리적 반발 이론 다룬 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자유나 선택권, 이런 게 침해당한다고 느끼면 그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본능적으로 좀 저항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바로 당신의 자료에 나온 그 문장.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반발심이 생겨나게 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거의 핵심 아닐까요? 그러니까 옳은 말 그 자체보다는 그 말이 상대방의 자율성을 쫙 건드릴 때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옳음을 막 강요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 듣는 사람은 메시지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방어적이 되는 거죠. 방어적이 된다. 네. 당신이 보내주신 그 직장 내 피드백 관련 자료에서도 이 점이 딱 강조되더군요. 예를 들어서 건설적인 비판이라도 전달 방식이 너무 일방적이거나 약간 비난하는 조라면 상대방은 개선보다는 그냥 변명하거나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는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에는 소통의 원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실패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옳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지혜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신의 메모 중에 그 비폭력 대화, NBC에 관한 것도 흥미로웠어요. MBC요? 네.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는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평가나 비난 없이 그냥 관찰한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요. 이런 접근법이 반발심을 좀 줄이고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물론이죠. 비폭력 대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공감과 존중이었습니다. 공감과 존중.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람의 감정을 고려하는 태도, 이게 먼저 있어야 비로소 옳은 말이 제대로 가닿을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 찾아보신 그 역사적 사례들에서도 보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됐을 때 엄청난 저항에 부딪혔던 경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죠. 결국 소통 방식의 실패가 정책 자체의 실패로 이어진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메시지의 정당성만 믿고 그냥 밀어붙이는 건 오히려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내용의 옳음과 전달의 지혜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당신의 자료들을 이렇게 쭉 종합해보니까 진정한 소통 전문가는 그냥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옳은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옳음을 그냥 관철시키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그 옳음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반응까지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현명한 소통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옳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 이게 과연 피할 수 없는 걸까? 아니면 지혜로운 소통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걸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단발심을 유발하면 어리석다는 명제가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여러 각도에서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이거였죠. 메시지의 내용만큼이나 전달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감정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내 말이 맞다 이게 아니라 그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생각하는 그런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의 자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당신의 소통 방식에 어떤 새로운 관점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 속에서 옳음을 주장하다가 관계를 해쳤던 순간 혹시 있으셨나요? 반대로 옳음을 지혜롭게 전달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순간은 또 언제였을까요? 그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통 기도라고 하면 남을 위해 비는 건데 이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게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타인을 위한 기도의 이점이라는 자료인데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다른 사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나한테 돌아온다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와닿으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처음 들으면 좀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죠. 보통은 기도의 수혜자가 당연히 그 대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타인을 위해서요. 그 사람의 평온함을 진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하는 당신,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료에서는 이걸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믿고 실천해서 경험해보라고 꽤 강하게 권하고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이 기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자, 바로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결국 타인을 향한 어떤 선한 의지, 관심 같은 것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이든 영적이든 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게 무슨 과학적 증거 이런 걸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냥 믿으시고 실천해서 경험해 보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뭐랄까 하나의 가설이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는 실천 방안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네,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이나 연민, 이런 감정들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문제에 막 몰두해 있다가 잠시 다른 사람의 안녕에 집중할 때 얻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요. 그러니까 초점을 나에게서 바깥으로 돌리는 행위 그 자체에 주목하는 거죠. 초점을 돌리는 것만으로도요. 단순히 감정적인 걸 넘어서 어쩌면 내 문제에서 잠시 거리를 두게 되니까 뭐랄까 심리적으로 환기가 된다거나 그런 걸까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얻는 평온함이나 다른 관점 같은 것들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료는 사실 기도라는 어떤 형식 또는 특정 종교나 믿음 체계를 꼭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그냥 누군가의 안녕을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순수한 의도 자체. 그게 당신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 번쯤 스스로 탐색해볼 가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그거였죠. 타인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당신에게도 유익할 수 있다. 그러니 직접 한번 경험해보라는 제안.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타인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 그 진심 어린 바람들이 정말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질문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기도라는 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진심으로 바라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자체가 우리 정신 상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연민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는 과연 어떤 심리적인, 어쩌면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